사용후 해결 처분의 이제 최종적인 처분 목표는 사용후 해결료, 그래, 방사능 폐기물을 안전하게 경납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 환경으로부터 이제 격리를 최종적인 목표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하 처분 시설은 다중 방벽 시스템을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중 방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사선이 외부로 주변으로 이렇게 유출되는 데 이렇게 방벽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여러 겹으로 이렇게 이제 쌓아서 이렇게 방사능 누출을 방출을 줄이는 그런 방벽으로 역할을 합니다. 해결료 자체가 1차적인 방벽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해결료 피복간 뭐 지르코늄 합금을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지르코늄 합금이 2차 방벽, 그다음에 그런 이제 사용 후 해결료를 보관한 이제 보관 용기죠. 처분 용기인데요. 분리처분 용기가 세 번째 공학적인 방벽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처분장 주변에 벤토나이트라고 하는 광물질을 이제 채워 넣습니다. 이제 벤토나이트가 만약에 방사성 핵종들이 용기들이 다 부식해서 이제 자연으로 유출이 되면 벤토나이트가 흡착을 통해서 방사능이 이렇게 유출이 되지 않게끔 하고, 보통은 이제 외부에 이제 지하수가 침투를 하는 경우에도 벤토나이트 광물질이 그 지하수의 침투를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안전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천연 방벽은 심지층 처분장 위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대한 안반이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방벽 역할을 하게 됩니다. 크게 보면 어, 심지층 처분 시스템에서는 공학적인 방벽, 그 다음에 천연 방벽, 그리고 다중 방벽 시스템을 적용해서 지금 이제 건설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보통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 해결료에 존재하는 방사능 핵종은 크게 이제 이동성이 큰 핵분열 생성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동성이 아주 낮은 그다음에 초우라늄 계열의 원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핵분열 생성물은 토키하고 비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액티나이드 원소, 초우라늄, 뭐 우라늄, 플루토늄, 그다음에 neptunium 같은 이런 원소들은 거북이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토끼는 일반적으로 수명이 한 6년에서 8년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방광기가 짧은 그런 핵분열 성생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북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바다 거북이는 뭐 400년까지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방광기가 아주 긴 초우라늄, 액티나이드 원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물질들이 방사성을 띠고 있는 물질들이 외부에 설사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벽들이 이렇게 걸림돌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의 경우는 날쌘돌이죠. 아주 빨리빨리 움직이는 이동성이 큰 그런 물질인데 그런 그런 어떤 그 물질인데 이 이동성이 큰다고 하더라도 이게 수명이 짧기 때문에 이 방벽들을 다 통과하지 못하고 도중에 이렇게 어, 다 차단되는 사라지는 그런 물질들이 핵분열 생성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느린 보인 이제 거북이 액티나이드 원소들은 수명은 길지만 이런 걸림돌에 계속 뭐 이렇게 잡힌다든지 넘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방벽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동성이 계속 낮기 때문에 이 처분장의 이 그런 그 방벽들을 투과할 때까지 아주 뭐 수십만 년 이상의 그런 시간들이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액티나이드 원소들도 우리 이제 생태계에 도달하기 이전에 다 소멸되고 안정한 그런 원소로 바뀌는 그런 이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처분 시설 안전성 평가를 저희들이 수행을 하는데요. 처분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실험적으로 이렇게 생산합니다. 실제적으로 방사성 핵종들이 지하에서 생태계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유일한 운반 수단이 지하수입니다. 지하수가 그 유일한 운반 수단이고, 지하 처분 시설에 이제 지하수가 있지 않는 그런 어, 지하 안반에 처분 시설을 이렇게 설계해서 건설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사용후 해결료는 영구히 안정하고 또 영구히 안정적으로 지하에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하수가 침투를 하는 경우 다양한 그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유기물질, 무기물질, 미생물 이런 물질들하고 이렇게 어떤 화합물을 구성을 하게 되고 용해도 그러니까 어떤 그 거체상으로 존재하는 그런 사용후 해결료에 들어있는 초우라늄, 그다음 핵분열 생성물들이 용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용해도가 넘어서 침전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원소들이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서 이런 광물질에 흡착이 돼서 핵종이 이동이 되지 않는다든지 또 탈착이 되는 그다음에 또 이동성 콜로이드라고 합니다. 보통 나노 크기의 나노 사이즈 크기의 이제 콜로이드가 형성이 되면 이런 물질들은 지하수를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처분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연력학 데이터를 보통 이제 실험실에서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 생산을 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구화학적인 변수들이 있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뭐 산화 환원전이, 뭐 pH, 농도, 이온세기 이런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실험실에서 이렇게 이제 연력학 데이터를 생산하고 그 연력학 데이터를 가지고 처분 시설의 장기 안전성 평가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처분 안전성의 방사능 총량이 중요한가, 양이 많다고 해서 이게 처분 안전성이 나빠지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심지층 처분을 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 생태계하고 처분 시스템하고의 어떤 물리적인 거리 때문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심부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산소가 없는 무산소 환경이 됩니다. 무산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금속 용기들 아니면은 산화물들이 이렇게 그 부식이 되는 산화돼서 부식이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원 환경을 조성을 하기 때문에 금속은 금속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심지층 처분을 하는 이유는 물리적인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원 환경을 찾아갑니다. 환원 환경을 찾아서 이런 심지층 처분장을 이제 건설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은 환원 환경에서는 사용후 해결료가 지하수하고 이렇게 접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주 극미량, 거의 녹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 녹는 극미량의 그런 방사성 물질이 주변 환경으로 유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거대한 광물질이 또 흡착을 하게 됩니다. 흡착을 해서 어떻게 보면 방사성 핵종을 걸러주는 그런 필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플루토늄이 300년 이후가 되면 사용 해결료의 방사능 전체 이효도를 결정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원소인데요. 물리적으로는 동일한 그런 특성을 보이긴 하지만 화학적으로 산화수에 따라서 각기 다른 그런 용해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환원 환경이 되면 사학가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는 플루토늄으로 존재를 하게 되고 여기서 보통 지하수는 pH가 한 6에서 한 9 정도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이 범위 내의 지하수의 pH가 이렇게 그 결정되는데요. 보통 이제 사학가 플루토늄으로 존재를 하게 되면 이 양이 어느 정도냐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바닷물에 이제 우라늄이 있습니다. 바닷물에 한 3.3 ppb 우라늄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엔 바닷물에 있는 우라늄을 좀 이게 분리 추출을 해서 이제 해결료, 원료 물질을 이렇게 확보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3 ppb가 보통 이게 플루토늄 육가에 준하는 그런 용해도를 가지는 그런 그 농도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플루토늄 사가가 만약에 존재를 한다라고 하고 지하수가 침투가 되고 금속 용기가 다 부식이 되고 주변으로 녹아난다고 하더라도 그 지하수에서 녹을 수 있는 농도는 결국에는 플루토늄 사가의 용해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용해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원 환경이냐 아니면 산화 환경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산화 환경이 되면 오가 플루토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오가 플루토늄은 pH 8의 경우 사가에 비해서 1000만 배
높은 그런 용해도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심지식경 처분의 이런 사용 후 해결료를 처분을 하게 되면 플루토늄 사가가 존재를 하게 되고, 설사 모든 공학적인 방벽이 그 기능이 상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바닷물에 있는 우라늄의 농도의 수백 배 낮은 그런 플루토늄이 외부로, 주변 환경으로 이렇게 유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실험실에서 연력학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용해도라든지 다양한 그런 화학적인 반응에 대한 그런 연력학 데이터를 생산을 해서 안전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공학적 방벽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웨덴, 핀란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리로 된 처분 용기를 지금 이제 활용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만 년, 수천 년, 수만 년을 실험실에서 이렇게 실험적으로 데이터를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연에 있는 그런 유사한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간에 따른 그런 부식을 저희들이 부식에 관련된 정보들을 저희들이 얻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628년에 이제 스웨덴 전함 바사가 침몰을 했고 1961년에 바다에서 인양이 됐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그런 뭐 구리동전이라든지 청동대포가 있었는데요. 한 333년 어떻게 보면 자연에서 바닷물에서 부식에 관련된 실험이 진행이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장기간의 실험들은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이렇게 진행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소금물이지 않습니까? 소금은 부식을 촉진하는 그런 이제 물질인데 지하수하고 전혀 다른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스웨덴 전함 바사에서 인양된 이런 대포 동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부식률을 계산을 해보면 실제 한 0.1 마이크로미터 정도 이렇게 부식이 되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0.1 마이크로미터는 10의 1mm가 10의 마이너스 4승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역수를 취하면 보통 이제 연간 부식률 0.1 마이크로미터를 역수를 취하게 되면 1cm 두께의 구리 용기가 실제 바닷물에서 10만 년 이상 그 건전성을 유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그런 결과들을 저희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이제 고조선의 청동거울인데요. 단유세무경, 그건 2400년 전에 이렇게 자연에 그냥 방치된, 안전하게 관리되어 있던 그런 유물이 아니고 자연에 방치된 진흙에서 이렇게 발견한 그런 유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청동거울들이 보통 구리하고 주석이 이런 비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0.3mm 간격으로 한 13,000여 개 가는 그런 선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자연에 아무런 보호 없이 이렇게 방치한 이런 청동 거울들이 그대로 이렇게 자연에서 부식이 되지 않고 가는 선들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구리 용기가 가지고 있는 처분 용기로서의 어떤 건전성, 장기 안전성이 어떻게 보면은 오랜 시간 동안 자연의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학적 방벽을 뚫고 그 방사능 물질이 밖으로 나온다면 어떤 그런 거동을 할 건지, 천연 방백이 정말 그런 방사능 물질을 완벽하게 걸러줄 수 있는 그런 필터 역할을 할 건지라는 것을 저희들이 또 이제 자연유사 시스템에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20억 년 전에 서아프리카 이제 가봉이라는 지역에 오클로라는 지역에서 16개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원자로가 수십만 년 동안 핵분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16개의 어떻게 보면 원자력 발전소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근데 현재 이제 그 원자로가 이렇게 발생한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 현재는 우라늄 235하고 238의 비율이 한 0.7% 정도 됩니다. 근데 과거로 돌아가면 우라늄 235가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20억 년 전으로 가게 되면 오클로 지역에 있는 우라늄 235 대비 238의 비가
한 3.7% 정도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3.7%는 농축된 그런 해결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농축된 해결료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 감속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핵분열 반응이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20억 년 전에 16개 지역에서 이렇게 발생된 걸 1972년도 이제 프랑스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요. 그 주변을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보면 방사능 붕괴 생성물들, 네, 그다음에 액티나이드 계열 원소들, 플루토늄, 우라늄, 넵튠륨 경우에는 생성 지점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수미터 정도 이렇게 이동을 한 그런 연구 결과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이동성이 큰 그런 방사능 핵종, 몰리브데늄이나 테크니슘, 루테늄 같은 경우도 실제 핵분열 반응이 발생한 그런 지점으로부터 한 15m 이내에서 대부분 발생되고 그 이상이 되면 거의 이런 인공 방사능 핵종들은 발견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설사 지하수에 유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 천연 방법이 가지고 있는 안전 기능은 충분히 우리 생태계에 도달하지 않는 그런 경납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이제 지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처분장이 지진에 과연 안전한지라는 걸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또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심도, 지하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속도도 줄어들고 속도도 줄어들고 그 집안의 어떤 변이, 위치 변화들도 거의 뭐 크게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현상들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일본 스타가이 지진을 보시게 되면 지표면에서 측정한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이 파가 크면 클수록 가속도가 큰 건데요. 지하 38m만 가더라도 지표면에서의 가속도에 대비해서 현저히 줄어드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현상이 지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1976년에 중국 탕산에서 이제 대지진이 일어났는데요. 당시 진도가 한 7.8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상 건물이 거의 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24만여 명이 사망한 대형 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탕산 지역의 지하 시설로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우리 같으면 황공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깊은 위치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 지하 시설의 경우를 보면 완전히 이런 전등이나 그런 구조 자체가 전혀 손상이 돼 있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진의 물리학적인 특성 때문에 지하 심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지진에 의한 그런 영향들이 최소화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 폐기물 처분장 정말 안전한가? 라는 질문을 이제 던질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국내의 어떤 안전성 평가 결과이고 이것은 지금 최종 처분장을 내년 2024년에 완공해서 아마 25년부터는 최종 처분장, 사용 해결료 최종 처분장을 운영할 핀란드의 안전성 평가 결과입니다. 보통 안전 목표는 연간 방사 설량률이 10mgm,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자연 방사능이 연간 한 3mgm 정도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100mgm 이상이 돼야지 사람 인체에 방사선이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소 가변, 이제 최대가변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안전성 평가를 보게 되면 그런 안전 목표 대비 아니면 우리가 지금 피폭을 받고 있는 자연 방사능 대비해서 수천 배 이하의 어떻게 보면 연간 방사 설량률을 저희들이 여기 받을 수 있습니다. 핀란드 경우는 핀란드의 이제 안전성 평가 결과는 훨씬 더 우리보다는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한 3mg인데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100만 분의 1mg인 거죠. 결국에는 자연 방사능 대비해서 뭐 수백만 배 낮은 그런 그 안전성을 이렇게 담보하는 그런 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성 핵종들이 유출을 하게 되면 1차 방백, 2차 방백, 3차 방백, 4차 방백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계산을 해보면 거의 4차 방백을 추가하는 것들은 거의 극히
낮은 그런 방사선 핵종이 이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처분 안전성 실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하 처분 연구 시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원자력 연구원의 KURT라는 그런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하 처분 연구 시설로는 좀 이렇게 활용하기 좀 어려운 그런 이제 심도가 깊지 않는 그런 이제 연구 시설인데요. 보통 이제 핀란드나 스웨덴, 뭐 프랑스,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다 지하 처분 연구 시설에서 방사능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처분 안전성의 어떤 안전 성능들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보면 규제기관에 제출을 해서 이제 건설, 그다음에 운영 인허가를 받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짧게 우리 그 방사능 폐기물 처분장 부지 확보 연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983년 이래로 저희들이 이제 9차례에 걸쳐서 최종 처분장, 영구 처분장 부지 확보를 시도를 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1986년 이제 원자력법을 개정을 해서 이제 방사능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법적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발생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을 확립을 했고 이제 기금을 설립을 해서 이제 정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86년에 이런 이제 울진 영덕 영희를 이렇게 부지를 선정을 했고 주민 반대에 의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거듭할 때마다 이제 정부는 그거에 대한 보완, 그러니까 보완하는 그런 이제 법들을 이렇게 이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지역 주민 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련 법을 이렇게 제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을 정부 주도 방식에서 유치 공모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투표를 도입한다든지, 그다음에 2004년도에는 원자력위원회에서 중조진이 방사능 폐기물, 고진이 방사능 폐기물을 분리처리 처분한다 방침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제 그 처분 시설이 유치된 그런 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입지 지역에 대한 어떤 지원을 좀 명문화했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 중조진이 방사능 폐기물 처분 시설이 이제 설치를 이제 제의를 하고 4개의 지자체에서 의회 동의를 받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5년 11월에 경주가 가장 많은 찬성, 그러니까 거의 90% 육박하는 찬성을 얻어서 중조진이 방사능 폐기물 처분장이 경주에 지금 이제 설치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외국의 사례들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핀란드하고 스웨덴입니다. 근데 핀란드하고 스웨덴의 경우에도 보면 부지 선정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스웨덴은 지역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그게 지원을 하게 되고, 부지 조사에도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정부가 결정하기 이전에 지자체 동의가 필수적으로 이렇게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 지자체에 대한 어떤 소통 활동에 대해서도 재정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유치 지역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경제적 지원 혜택을 이제 스웨덴도 일부 주고,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부가가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0억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웨스트 함머하고 이제 오스카샴 이 두 지자체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요. 이 최종 부지가 결정되기 이전에 두 지자체의 지자체장들, 지역 주민들이 이 과정 중에서 실패자가 발생하면 안 되고 모두가 어? 어떻게 보면은 위너, 그러니까 그런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지 선정 이전에 부지 선정에 탈락한 지자체가 이 부가가치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이 예산의 70%를 가져가고, 부지로 선정된 지역은 이 부가가치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그 예산의 30%를 가져가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처분 부지가 유치가 되면 그 유치 지역에 대한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런 기대 효과들이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분 부지 건설하는 과정 중에 관리 사업기관이 또 그쪽으로 위치하게 되고 해서 직접적인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든지, 그로 인해서 전문 인력들 지역사회 유입이 되고,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의 SOC 인프라가 개선이 되고, 의료복지라든지 교육의 질 향상,
그리고 미래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는 다양한 경제 사회적인 기대 효과를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 효과 때문에 스웨덴의 경우에는 부지로 선정된 지역이 이런 그 예산 지원의 2,500에게 한 30%를 가져가고 탈락 지역이 어떻게 보면 70%를 가져가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합리적인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핀란드는 좀 다른 그런 상황이고 핀란드는 기본적으로 그 국민들이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분장 건설, 안전성 평가라는 고도의 어떤 기술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알 필요가 없다. 우리는 전문가들이 한 그런 결과를 믿는다, 신뢰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지 선정 방식들도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가장 적합한 그 부지들을 후보지를 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부지 조사에도 그 지자체라든지 지역 주민이 참여를 하지를 않고 단지 정부의 최종 결정 전에 지자체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그런 절차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지자체 이제 소통 활동에 지원하는 것은 일체 없었고요. 그냥 단지 이제 유치 지역의 경제적 지원 혜택으로는 원자력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원자력 시설에 대한 재산세를 다른 시설에 비해서 조금 높은 비율로 부과하는 그 정도의 지원 혜택을 이렇게 정부가 마련을 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 지역 이제 지자체가 이제 2000년에 이제 승인을 했고 지금 이제 핀란드는 앞서 말씀드린 2024년이 되면 사용 해결료 최종 처분장을 건설해서 25년에는 아마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2020년에 건설 인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웨스트함마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건설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맺은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그 사용 후 해결료 관리에 대해서 이제 걸림돌들이 제법 있죠. 이제 우선은 과학기술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용 후 해결료 문제에 대해서 정치 진영 논리로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찬성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 한 40년 동안 우리나라가 최종 처분장 부지를 확보하는 데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의 부족인 거죠. 결국 5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용 해결료 관리 정책을 바꾸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다다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 부지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역이 반대를 하게 되면 그걸 방어하다가 결국은 지역 주민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치 이념적으로 확증 편향적인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선악의 대립 구조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사실관계, 과학적인 근거 없는 주장, 그다음에 그걸 이제 신념하고 과학적인 사실하고 혼재돼서 이렇게 그런 주장을 펼치는 그런 일부 단체라든지 그런 활동가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대법은 너무 단순합니다. 우선 안전성이 최우선이고요. 그 안전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주민의 어떤 수용성,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이 계속 바뀌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처분장을 만약에 건설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2050년쯤 됩니다. 우리가 이제 원자력을 이용한 지 거의 한 70년 가까운 그런 시간이 지난 그런 시점인데요. 결국에는 앞으로도 한 6개 내지 7개 정부가 바뀔 그런 중장기 국책 사업입니다. 이런 중장기 국책 사업들이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게 된다고 하면 국민적인 신뢰는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처분 부지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 방식 일정들이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어떤 정권의 어떤 교체하고 무관하게 어떤 지속성, 일관성, 그다음에 주민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담보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이런 보준위 방사능 폐기물 사용 해결료 관리 정책들이 수립이 되고 또 그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